3대 독자가 특권이야? 뭐 어쩌라고? 정신을 못 차리면 맞아야지! 면회실에서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폭력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중령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에 별 6개가 등장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경상북도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78살의 박노태는 보일러가 덜컹이며 작동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군가 전우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여전히 허리는 곧게 펴졌고 침대에서 내려서는 동작도 군인처럼 절도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 벽면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은 40년 전 촬영한 노태의 공식 초상 사진이었습니다. 별 4개가 선명하게 박힌 정복 차림의 그는 당시 대한민국 초대 합동참모의장이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아들 박정호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전역하던 날의 모습이었고 가장 오른쪽은 석 달 전 손자 박준호가 이등병으로 입대하던 날 훈련소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대가 모두 군복을 입은 집안이었습니다. 노태는 매일 아침 이 사진들을 지나치면서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 무게는 자랑스러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내리는 동안 노태는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를 맞은 붉은 감들이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검버섯이 낀 손등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수십 년간 총과 서류를 쥐며 생긴 굳은 살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군인의 손은 평생을 가는 법이었습니다. 노태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펼쳐진 신문 한 귀퉁이에서 작은 기사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육군 27사단 예하 연대 군납비리 의혹 조사 착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노태는 안경을 고쳐 쓰고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급품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태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 거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류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서류함 안에는 그가 평생 동안 모아온 군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함의 가장 아래 칸을 열고 누렇게 변색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1995년 실탄사고 조사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태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결재란에는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사고 원인란에는 탄약 불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보급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상부의 압력으로 결론이 조작되었고 한 명의 병사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태는 그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선택은 30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우를 지키려다 전우를 잃은 것도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아들 정우가 군 생활 중 다리를 다치고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군대는 언제나 침묵을 강요하는 곳이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서류함에 넣으려던 순간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노태는 전화기를 들어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손자 준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 이상 없지? 전화 너머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말끝이 불안정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노태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며 사람의 목소리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자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배경소음도 이상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구호 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노태의 귀는 그 소리들이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준호야, 정말 괜찮은 거냐? 내 목소리가 평소랑 다른데. 준호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통화 끝내라. 지금 당장. 그리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노태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린 목소리는 분명 고참이나 간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톤은 지시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 떨림은 공포였습니다. 노태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노태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방금 전 신문 기사와 손자의 이상한 통화, 그리고 30년 전 은폐했던 사건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함으로 걸어가 실탄 사고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펼쳐 사고 보고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자 중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기훈 중령. 당시 그는 보급 담당 장교였고 사고 은폐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로로 승진했습니다. 노태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파일 모서리에는 당시 커피 얼룩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태는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30년 동안 쓰지 않았던 군모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모를 쓰기 전 그는 구두끈을 다시 메었습니다. 전투 전의 예식처럼 차분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군모를 천천히 머리에 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8배 노인이 아니라 40년간 군복을 입었던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노태는 거실로 나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팡이 끝에 고무팁이 마루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3장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아들, 그리고 손자, 3대가 이어온 명예가 지금 어딘가에서 더럽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태는 작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 4개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면회,
기록, 증인, 전화. 각 단어 옆에 작은 체크박스를 그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버스가 마을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15분이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7시에 출발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 손편지 한 장과 수제 핫팩 몇 개, 감기약을 넣었습니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태는 어젯밤 늦게까지 그 편지를 썼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려라. 현관문을 나서기 전 노태는 다시 한번 군모를 고쳐 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결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겠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노태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붉은 감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노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2시간 반을 달려 27사단 예하 62연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태는 버스에서 내려 연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제 대문 위에는 국가수호,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만 노태의 눈에는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문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면회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의 부모들이었고 몇몇은 젊은 아내들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보온병과 과일 바구니를 두 손 가득 들고 있었고 옆에 선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초서간철하는 걸 깨닫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젊은 아내 한 명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는데 아기가 칭얼거리자 재빨리 젖병을 꺼내 물렸습니다. 노태는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1월 중순의 바람은 얼굴을 애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태는 군모를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한 아버지가 돌아보며 노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손주분 면회 오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요즘엔 면회도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갑자기 훈련 일정이 생겼다면서요. 노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불만과 체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줄 앞쪽에서 한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애가 낙상사고로 다쳤다는데 의무실이 바쁘다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대요. 조용히 하시죠. 여기서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노태는 그 대화를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낙상사고, 의무실 회피, 그리고 침묵의 강요. 모든 것이 3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대기 40분이 지나서야 노태의 차례가 왔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안내병이 나와 면회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노태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안내병은 신청서를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노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비공개 일정이 있어서요. 안내병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고 문장 끝을 흐리는 훈련된 회피의 어투였습니다. 노태는 신청서를 다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비공개 일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뒤에 서 있던 면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왔다가 돌아갔어요. 이번 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대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노태는 안내병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을 따르는 병사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도록 지시받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노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정문을 벗어났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하나둘 허탈한 표정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태는 정문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벤치에 앉아 연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연대 정문으로 민간 보급 차량 한 대가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차량을 주시했습니다. 흰색 승합차였고 측면에는 알산업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 보급 차량이라면 군용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차량은 완전히 민수용이었습니다. 노태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차량을 촬영했습니다. 번호판과 회사명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표어는 높은 곳에 달렸지만 그 아래로 민간 보급차가 먼저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연대 내부로 들어가자 정문 근처에 서 있던 한 장교가 노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4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연대 작전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조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노태를 몇 초간 응시하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면회 오셨다가 거절당하셨나 봅니다. 조중령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병사 면회 오셨습니까? 이등병 박준호입니다. 제 손자입니다. 조중령은 잠시 노태를 훑어보았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쓴 군모, 곧게 편 허리, 그리고 예리한 눈빛. 조중령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3대 독자시군요. 그래서요? 노태는 그 말의 뉘앙스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숨은 의미였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조중령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군은 가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중령님. 조중령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평가할 곳이 아닙니다. 군사보안 구역입니다. 면회 불가 통보를 받으셨으면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말이 평가로 들리셨다면 그건 중령님 스스로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뜻 아닙니까? 표어는 높은 데 달렸지만 책임은 낮은 데서 사라졌군요. 조중령의 얼굴에 붉은 기가 올랐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노태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노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조중령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때는 면회가 가능할 겁니다. 그는 돌아서서 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태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걸음걸이였습니다. 권위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노태가 다시 벤치에 앉으려던 순간 연대 담벼락 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단 33살쯤 되어 보이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노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노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위는 노태 옆에 앉으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연중 중위 작전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태는 명함을 받아들고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명함 오른쪽 모서리에 작은 점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감찰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좀 압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르신의 면회 신청 기록이 2번 삭제됐습니다. 한 번은 어제 저녁, 한 번은 오늘 새벽입니다. 노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면회 신청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숨기려는 겁니다. 면회객이 온 기록 자체를 지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가 없으니까요. 현중은 작은 쪽지를 하나 더 꺼내 노태에게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CCTV 사각, 행정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문 CCTV 일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리병은 어제 비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복구는 가능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노태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겁니까? 제가 감찰실에 있을 때 비슷한 사건을 봤습니다. 결국 덮였죠. 그때 아무것도 못한 게 후회됩니다.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현중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준호 이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 빠르게 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태는 명함과 쪽지를 다시 꺼내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점 2개는 2번 삭제를 의미하는 암호였고 CCTV 사각과 행정반은 증거 인멸의 흔적이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시간만 필요했습니다. 노태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1월 14일 10시 45분 62연대 정문 면회 거절당함 민수용 보급 차량 진입 목격 알선엄 면회 기록 2번 삭제 정황 확인 CCTV 일부 작동 중단. 그는 녹음을 멈추고 다시 연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문 위의 표어가 여전히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연대 내부에서 특별 집합 신호였습니다. 노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였습니다. 정규 훈련 시간이 아닌 시각에 특별 집합을 한다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노태는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예비역 네트워크 연락처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노태는 그중 한 명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헌병사령부 이철수 예비역 대령.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태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62연대 보급창고에서는 야간 근무조가 교대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이등병 박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있었고 준호는 몇 번이나 기침을 해야 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수십 년간 군화가 지나다니며 생긴 마모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병박
저쪽 구석 상자들 개수 확인해. 상급병인 일병 김태수가 멀리서 지시했습니다. 준호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창고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입자들을 비추며 흔들렸습니다. 구석에 쌓인 상자들은 대부분 군용 보급품 포장이었지만 몇 개는 민간업체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상자 개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2번째 상자를 확인하던 중 준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크기는 다른 것들과 똑같았지만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는 상자를 살짝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빈 상자였습니다.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바닥에 테이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붙였다가 떼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상자 안쪽으로 비췄습니다. 그때 바닥 한쪽이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와 작은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투를 열자 100만 원권 수표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손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산업 납기 단축 수수료 3천만 원, 2월 보급품 허위 보고 대가 2천만 원, 의무실 진단서 조작 500만 원.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비리였습니다. 이병박,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태수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봉투를 상자 안에 다시 숨겼습니다. 상자 개수 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나와.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원래대로 쌓아놓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 노트는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준호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 이니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대령, 제2중령, K소령.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노트 내용을 한 장씩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를 끄고 조명을 최소화해서 찍었습니다. 12장의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오후 준호는 행정반 앞을 지나가다가 이현중 중위와 마주쳤습니다. 현중은 준호를 보자 눈짓으로 화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현중이 이미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창고 근무였지? 네, 중위님. 뭔가 발견했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중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트 하나와 수표를 발견했습니다. 비리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 있어? 주머니에 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사진 찍었어? 네, 찍었습니다. 좋아. 사진은 USB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둬. 그리고 원본 노트는 다시 창고에 넣어둬야 해. 없어진 걸 알면 너를 의심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중은 작은 USB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써.
그리고 기억해. 증거는 언젠가 쓸모가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면 너만 위험해져. 보고 체계를 지켜. 다만 사보는 남겨. 중이님,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현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나도 감찰실에 있을 때 이런 구조를 봤어. 보고했지만 묻혔어. 그때 아무것도 못한 게 후회야. 너는 용기가 있어. 하지만 용기만으론 부족해. 준비가 필요해. 현중은 세면대에 물을 틀고 손을 씻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창고 근무 서게 될 거야. 그때 노트를 원래 자리에 넣어둬. 그리고 조심해. 여기 CCTV 일부가 죽어 있어. 현중은 손을 닦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행정반 컴퓨터실에서 현중이 건네준 USB의 사진들을 복사했습니다. 파일명은 일지 2025-0114로 저장했습니다. 날짜를 암호처럼 숨긴 것이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그는 USB를 전투복 안쪽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밤 10시 준호는 다시 창고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수가 아니라 병장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병장은 알아서 해 한마디만 던지고 창고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어제 발견했던 상자로 갔습니다. 노트를 다시 이중 바닥 안에 넣고 테이프로 고정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오려던 순간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쳤습니다. 두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은 구두 소리였고 다른 한 명은 군화 소리였습니다. 장교들이었습니다. 이번 달 건 정리됐나? 네, 대령님. 알산업에서 이미 입금했습니다. 면회 기록 삭제는 2번 처리했습니다. 로그도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 노인은 다음 주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준호 입영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최대한 죽이고 상자 뒤에 몸을 더 낮췄습니다. 확실하게 해. 3대 독자든 뭐든 상관없어. 조용히 처리하라고.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고 문으로 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병장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 네, 병장님. 그럼 들어가. 준호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투복 주머니 속 USB가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위험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소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동기병 이병 최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준호와 훈련소 동기였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만약 이상한 일을 당하면 이걸 꼭 전해줘. 준호는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조심해. 여기서 잘못 건드리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들은 대화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또다시 조중령에게 불려갔습니다. 작전과 사무실이었습니다. 조중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경례를 하자 조중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병 박준호, 3대 독자라며? 네, 중령님. 할아버지가 별 4개였다고? 네, 중령님. 조중령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은 세습이 아니야. 별 4개 손자라고 특권이 있는 줄 알아? 아닙니다, 중령님. 너 요즘 창고 근무 자주 서더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중령님. 조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임무 수행? 좋아. 그럼 계속 열심히 해. 하지만 기억해. 여긴 내 할아버지 연대가 아니야. 조중령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준호는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점호 후 준호는 화장실에서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다시 전투복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1월 21일, 일주일 만에 노태는 다시 62연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정우와 며느리, 그리고 준호의 어머니인 며느리가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보온병과 도시락을 챙겨왔고 정우는 아들에게 줄 새 양말과 속옷을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노태는 여전히 군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면회 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안내병은 신청서를 받아들고 컴퓨터로 확인한 뒤 면회 허가증을 내주었습니다. 면회 장소는 본관 뒤편의 면회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면회 장소가 지난주 안내받았던 곳과 달랐습니다. 원래는 연병장 근처였는데 이번에는 본관 뒤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소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노태가 안내병에게 물었습니다. 안내병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시설 보수 때문입니다. 노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시설 보수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안내병의 인솔을 따라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은 유리벽으로 나뉘어 있었고 한쪽에는 면회객이, 다른 한쪽에는 병사들이 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노태 가족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고 정우는 시계를 자꾸만 확인했습니다. 노태는 유리벽 너머를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노태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왼쪽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비명을 삼켰고 정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유리벽 앞에 앉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요. 훈련 중에 넘어져서 그래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괜찮은 거니?
병원은 갔니? 네, 의무실에서 치료받았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태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넘어져서 다친 거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면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조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병사가 따라왔습니다. 조중령은 면회실 안을 둘러보더니 준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등병 박준호, 차렷. 준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조중령은 준호 앞에 서서 유리병 너머의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3대 독자 집안이시군요. 할아버지가 별 4개셨다면서요? 노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중령은 노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등병 박, 내 할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봐. 어떻게 다쳤지? 훈련 중 낙상 사고였습니다. 중령님. 그래, 낙상 사고.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의무실 진단서에도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나와 있고. 조중령은 준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준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유리벽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고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2 손이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3대 독자면 특권이 있는 줄 알았냐? 여긴 군대야. 할아버지가 별 4개든 5개든 상관없어. 조중령의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다른 면회실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뺨을 맞고도 차렷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유리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그만두시오. 조중령은 정우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군 내부 징계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당한 군기 확립입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현중 중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현중은 조중령에게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중지하십시오. 면회객 앞에서의 징계는 규정 위반입니다. 조중령은 현중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중이 지금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중령님. 다만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소관이 아니야. 나가. 현중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다가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조중령은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등병 박, 무릎 꿇어.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리병 너머에서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노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2시 37분이었습니다. 조중령은 준호의 머리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눌렀습니다. 굴욕적인 제스처였습니다. 내가 뭘 받는지 알아. 하지만 증거 없으면 다 소용없어. 그리고 기억해. 가족이 다칠 수도 있어.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령님. 조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너머의 노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별 4개 할아버지께서도 보셨죠? 이게 군대입니다. 규율과 질서의 공간이에요. 노태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중령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조중령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리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뺨은 더욱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벽을 만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해줘야 하니? 뭘 해야 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신고할게.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아버지,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심해져요. 제가 버틸 수 있어요. 노태는 조용히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버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움을 청하는 신호도 있었습니다. 노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가족들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노태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정우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저건 명백한 군 폭행 사건입니다. 신고해도 소용없다. 의무실 기록이 조작되어 있어. 증거가 없으면 준호만 더 위험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태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이 있다. 그날 밤 노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대 근처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정우와 며느리는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태는 여관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연대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모두 그가 현역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태는 그중 한 명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 김성훈 중장.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노태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손자의 눈물과 부어오른 뺨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노태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훈이, 나 박노태야.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합참에 연결 좀 해줘. 긴급한 일이야. 장군님,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노태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한 연대가 썩어 있어. 군납비리, 폭행 은폐, 의무기록 조작. 내 손자가 거기 있어. 그리고 30년 전 내가 덮었던 사건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 이번엔 침묵하지 않겠네. 전화 너머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노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헬기 훈련 비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1월 22일 새벽 5시 62연대 상공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진동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소리는 분명해졌습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직 사관 대위 한 명이 급히 연대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연대장 오대령은 막 잠에서 깨어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연대장님, 미확인 헬기 세대가 연병장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헬기 훈련 일정 있었나? 아닙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오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가운데 세 대의 헬기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헬기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연병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작전과장 불러. 오대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헬기들은 이미 연병장 상공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연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먼지와 낙엽이 소용돌이치며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병사들이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내렸습니다. 55살의 중장 강철민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별 2개를 단 사단장 소장 이명수가 내렸습니다. 세 번째 헬기에서는 별 1를 단 감찰실장 준장 최동욱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뒤로 감찰부 요원들과 헌병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모두 합쳐 20여 명이었습니다. 오대령은 급히 연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조중령도 제복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뒤따라 나왔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하자 군단장 강철민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대령과 조중령은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연대장 오대령, 작전과장 조중령, 경례. 강철민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전은 필요 없어. 지금부터 이 연대는 전면 감찰에 들어간다. 군단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전 통보도 없이. 강철민이 손을 들어 오대령의 말을 막았습니다. 합참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야. 군납비리, 폭행 은폐, 의무기록 조작 의혹. 지금 이 순간부터 연대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누구도 나갈 수 없어. 오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중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감찰실장 최동욱이 앞으로 나서며 명령했습니다. 감찰부, 즉시 행정방과 보급창고, 의무실을 봉쇄하라. 컴퓨터는 전원을 끄지 말고 현 상태로 보존. 모든 서류는 이동 금지. 감찰부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몇 명은 본관 건물로 뛰어갔고 몇 명은 보급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헌병들은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 전체가 순식간에 통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연병장 입구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군무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노태였습니다. 그는 어젯밤부터 연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헬기 소리를 듣고 정문으로 왔을 때 이미 헌병들이 그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노태는 연병장 중앙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팡이 끝이 콘크리트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오대령과 조중령은 노태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태는 군단장 앞에 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철민이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박노태 예비역 장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태는 천천히 오대령과 조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대장님, 작전과장님, 군은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오대령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중령은 주먹을 꽉 쥐고
노태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중 중위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서 받았던 그 USB였습니다. 현중은 감찰실장에게 다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찰실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봐. 군납비리 관련 증거 자료입니다. 이등병 박준호가 보급 창고에서 발견한 장부 사진과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현중은 USB를 감찰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최동욱은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중위. 이거 확보한 경위를 상세히 보고해. 네, 실장님. 감찰부 요원들이 보급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러 개의 상자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요원이 감찰실장에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보급 창고 이중 바닥에서 현금 500만 원과 거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용 보급품이 군용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찍고 전부 압수해. 네, 실장님. 행정반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면회 기록 삭제 로그를 발견했습니다. 11월 13일과 14일 총 2차례에 걸쳐 특정 면회 신청이 삭제되었습니다. 아이디는 행정반 공용 계정이지만 접속 시간이 근무 시간 외였습니다. 누가 접속했는지 추적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IP 주소가 작전과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조중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강철민이 조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중령, 할 말 있나? 조중령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무실에서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의무실 진단서 원본과 전산 기록이 불일치합니다. 이등병 박준호의 경우 원본에는 안면 타박상 중등도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에는 경미한 타박상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수정 시각은 면회 하루 전입니다. 강철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단장 이명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단장, 즉시 이등병 박준호를 연병장으로 데려와. 네, 군단장님. 10분 후 준호가 생활관에서 나와 연병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굴에 멍이 남아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하자 준호는 먼저 노태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례를 올렸습니다. 노태는 손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민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등병 박준호, 내 얼굴의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태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납비리 관련 증거를 발견한 후 조중령님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면회실에서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했습니다. 강철민이 조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중령, 이등병 박준호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나? 조중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군단장님. 강철민은 사단장과 감찰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연대장 오대령, 작전과장 조중령, 행정과장 김소령, 즉시 직무해제, 군법회부 조치하라. 감찰부 요원들이 3명의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계급장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중령은 계급장이 떨어지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노태는 연병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군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장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몇 명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잃어버렸던 양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별은 어깨에 다는 게 아니라 책임에 다는 겁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책임도 무거운 법입니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노태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노태는 깃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강철민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함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호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3대 독자의 명예가 지켜졌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정의의 소리였습니다.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 감찰실장 최동욱은 연대 본관 지하에 있는 오래된 기록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노태도 함께였습니다. 보관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습한 공기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보관실 안에는 금속 캐비넷들이 벽을 따라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캐비넷에는 연도와 분류번호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캐비넷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는 캐비넷 앞에 멈춰 섰습니다. 라벨에는 1995년 사고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군님, 여기입니다. 노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동욱이 캐비넷을 열자 두꺼운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그중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1995년 4월 23일 실탄 훈련 중 사고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고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 중 실탄 오발로 인한 병사 1명 사망. 최동욱은 페이지를 넘겨 사고 경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군님, 여기 좀 보십시오. 사고 시각과 발견 시각이 다릅니다. 사고는 오후 2시에 발생했는데 발견은 4시입니다. 2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노태는 파일을 가져다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보급창고 뒤편 훈련장이었고 희생자는 이등병 김영수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탄약 불량으로 인한 폭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동욱이 지적한 대로 시간선이 이상했습니다. 최동욱은 파일 뒷부분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제 서명란에서 멈췄습니다. 최종 결제자는 박노태 소장이었고 보고자는 조기훈 중령이었습니다. 최동욱이 노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이 조기훈 중령이 알고 있네. 조중령의 부친이지. 최동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파일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지가 클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지는 손으로 쓴 글씨였고 잉크가 번져 읽기 어려웠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보급비리 은폐 중 발생, 상부 지시로 탄약 불량 처리, 김영수 이병, 알산업 불법 납품 목격자. 노태는 메모지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부의 압력과 조직 보호라는 명분 아래
진실을 묻었습니다. 김영수 이병은 보급창고에서 일하다가 알산업의 불법 납품을 목격했고 그 사실을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기훈 중령은 그 사건을 탄약 분량으로 조작해 보고했고 노태는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내가 그 병사를 2번 죽였군. 노태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최동욱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태는 다시 눈을 뜨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기훈 중령은 그 일로 승진했지. 소령에서 중령으로. 나는 그가 보고를 잘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 그는 진실을 묻은 대가로 계급장을 받은 거였지. 최동욱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당시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였네. 군납비리가 드러나면 연대 전체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 난 그냥 책임지기 싫었던 거야. 한 명의 병사보다 조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노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붉은색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이병의 군번줄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주워 30년 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이걸 돌려줄 사람이 없었네. 유족들은 진실을 몰랐고 나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 이 군번줄은 내 죄의 무게였지. 최동욱은 군번줄을 받아들고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군번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등병 김영수. 최동욱은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때 보관실 문이 열리고 감찰부 요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중요한 발견입니다. 조기훈 전 중령의 개인 기록을 찾았습니다. 요원은 또 다른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 파일에는 조기훈의 인사 기록과 승진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실탄 사고 보고 한 달 후에 그는 중령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사유는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최동욱은 두 파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시간선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사고 은폐, 허위 보고, 그리고 승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조기훈 전 중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네. 10년 전에. 그럼 조중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노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조기훈은 자신의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은 단지 아버지가 훌륭한 군인이었다고만 알고 있었겠지. 최동욱은 파일을 덮고 노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이 자료를 군법회의에 제출하면 조중령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친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해. 진실은 세대를 넘어서도 밝혀져야 하네. 조중령이 저지른 폭행과 비리는 그 자신의 죄지만 그 뿌리는 30년 전부터 시작된 거야. 썩은 나무에서는 썩은 열매가 열리는 법이지. 노태는 천천히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연병장에서는 조중령이 감찰부 요원들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태가 다가가자 조중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소. 조중령이 소리쳤습니다. 노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자네 부친도 아니고 자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어. 무슨 소리요? 아버지는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분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소. 노태는 주머니에서 복사된 메모지를 꺼내 조중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중령은 메모지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오. 거짓말이 아니야. 자네 부친은 진실을 묻은 대가로 승진했어. 그리고 자네는 그 아버지의 방식을 그대로 배웠지. 진실을 덮고 폭력으로 입을 막고 권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조중령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으려고 했을 뿐이야.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어.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야. 노태는 조중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가르쳐준 건 충성이 아니었어. 그건 침묵이었지.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운 거야. 하지만 진짜 군인은 진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조중령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6의 중령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노태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묻기로 선택했던 자신의 모습을. 나도 자네와 같았어. 침묵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계급장을 받았지. 하지만 그 계급장은 명예가 아니라 죄책감이었어. 30년 동안 나를 짓눌렀지. 노태는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야. 김영수 이병에게 그리고 침묵으로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감찰실장 최동욱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모든 증거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군법회의 회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치유였습니다. 오후 2시 62연대 전 장병이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400여 명의 병사와 50여 명의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와 군복자락을 흔들었고 연병장 중앙의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모두의 입에서 흰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연병장 단상에는 군단장 강철민, 사단장 이명수, 감찰실장 최동욱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 옆으로 노태가 서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는 계급장이 떼어진 오대령, 조중령, 김소령이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경청하라.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징계의 장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는 자리다. 강철민은 손에 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감찰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감찰 결과를 보고한다. 첫째, 연대장 오대령은 알산업으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둘째, 작전가장 조중령은 내부 고발자인 이등병 박준호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면회 기록을 불법 삭제했다. 셋째, 행정과장 김소령은 의무실 진단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넷째, 30년 전 발생한 이등병 김영수 사망 사건이 군납비리 은폐 과정에서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병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기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뿌리는 침묵이었다. 진실 앞에서 침묵하고 부패 앞에서 눈을 감고 폭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오늘의 비극을 만들었다. 강철민은 단상에서 내려와 오대령 앞에 섰습니다. 연대장 오대령,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오대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그리고 모든 장병 여러분. 저는 연대장으로서 부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킨 것은 부대가 아니라 제 자리였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중령 앞으로 갔습니다. 작전과장 조중령, 할 말은? 조중령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은 충성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을 이어받아 또 다른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조중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등병 박준호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30년 전 돌아가신 김영수 이병의 영전에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폭력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노태가 단상에서 내려와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노태는 조중령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천천히 땅에 대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노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중령, 자네 아버지의 죄를 만든 사람은 나야. 30년 전 나는 진실을 묻기로 결정했어. 자네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도록 시켰고 그 대가로 승진을 주었지. 자네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며 왜곡된 충성을 배웠어. 그 책임의 일부는 내게 있네. 노태는 주머니에서 붉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김영수 이병의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군번줄은 30년 동안 내 서랍에 있었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어. 하지만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지. 행동해야 했어. 오늘 나는 그 빚을 갚기 시작하네. 노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단장님, 저도 이 사건의 책임자 중 하나입니다. 30년 전 은폐를 승인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강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노태 예비역 장군님, 장군님의 과거 과오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군님이 하신 일은 그 과오를 바로잡는 용기였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강철민은 노태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노태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강철민은 다시 전 장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치 사항을 고지한다. 연대장 오대령, 작전과장 조중령, 행정과장 김소령은 직위 해제 및 보직 해임 조치 후 군검찰에 송치한다. 군사법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또한 민간업체 알산업 대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며 민관 합동 수사를 요청한다. 헌병들이 3명의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헌병 대위가 그들 앞에 서서 권리 고지를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할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3명은 고개를 숙인 채 헌병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조중령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노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통감하며 저와 사단장님, 감찰실장은 여러분 앞에 잠시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강철민은 사단장 이명수와 감찰실장 최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명의 장성이 동시에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묵념했습니다. 별 3개, 별 2개, 별 하나가 땅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망신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연대를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무시했고 형식적인 감찰로 일관했습니다. 이등병 박준호와 같은 용기 있는 병사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3명의 장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현중 중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무릎을 꿇은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입니다. 별은 어깨에 다는 게 아니라 책임에 다는 겁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권력이 클수록 책임도 무거운 법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군은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조직이 됩니다. 강철민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비창 재고 분으로 7일 내 신형 방한복과 전투화 1차 지급, 30일 내 전수 교체를 명한다. 보급체계 외부 감사를 병행 실시한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이현중 중위는 감찰부로 파견 발령한다. 현중이 앞으로 나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철민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위, 자네 같은 장교가 있어서 군이 아직 희망이 있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강철민은 다시 전 장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군대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계급과 규율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군대를 만들어 가십시오. 연병장의 제식 박수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우레와 같은 소리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오늘 무엇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태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등병 박준호, 앞으로. 준호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노태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해냈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 옳은 일.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하지만 내가 해냈어. 노태는 주머니에서 김영수 이병의 군번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죄의 무게였어. 하지만 이제 너에게 주는 이유는 달라. 이건 책임의 약속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약속이지. 준호는 군번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대의 명예가 복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 중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대강당에는 200여 명의 퇴역 군인들과 현역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퇴역군인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단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 곳곳에는
군복을 입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태는 첫 번째 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정호가 함께였습니다. 정호는 아버지가 오늘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한다는 사실에 긴장한 표이었습니다. 노태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박노태 예비역 장군님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최근 62연대 군납비리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박노태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노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단에 오르자 그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장성들도 있었고 자신처럼 나이든 예비역들도 있었습니다. 노태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김영수 이병의 군번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 병사를 죽였습니다. 총을 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어버림으로써 그를 2번 죽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수 이병,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군납비리를 목격했고 그것을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를 탄약 분량으로 조작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강당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노태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책임지기 싫었던 겁니다. 한 명의 병사보다 제 계급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노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스크린에 김영수 이병의 얼굴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이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침묵했느냐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제 손자 박준호가 같은 연대에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군납비리를 발견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저와 달랐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증거를 남겼고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협박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노태는 객석의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태는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손자 덕분에 저는 30년 만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합참에 전화를 걸었고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용기를 낸 건 제가 아니라 21살 손자였다는 겁니다. 강당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달간의 치료와 조사를 마치고 헌병조사 보조병으로 전출되어 복무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휴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뒷자리에 앉자 노태는 그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나와라.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희미하게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준호가 연단 옆에 서자 노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제 손자 박준호입니다. 3대 독자입니다. 할아버지도 군인, 아버지도 군인, 그리고 자신도 군인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우리 세대와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계급장보다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노태는 주머니에서 붉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김영수 이병의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높이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군번줄은 김영수 이병의 것입니다. 30년 동안 제 서랍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김영수 이병의 유족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그 가족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군번줄을 돌려드릴 겁니다. 노태는 군번줄을 다시 준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군번줄을 손자에게 잠시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빚이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준호는 군번줄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태는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한마디 해주겠니? 준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옳은 일이 뭔지 알았고 그것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폭행당할 때도 협박당할 때도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준 건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 용기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저는 3대 독자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군의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계급보다 진실을, 권력보다 정의를 선택하겠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쳤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노태와 준호는 나란히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3대 독자의 두 세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수가 멈추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태는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복은 사람 위에 입는 게 아닙니다. 국민 앞에 입는 겁니다. 계급장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 군은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조직이 됩니다. 노태는 준호와 함께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들 정호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정호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껴안았습니다. 3대가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태는 약속대로 김영수 이병의 유족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6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영수 이병의 어머니였습니다. 노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30년 늦었습니다. 노태는 군번줄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군님, 이제야 우리 영수가 집에 돌아왔네요. 노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78배 노인이 65의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3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62연대에서는 국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과 전 장병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준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헌병 조사 보조병으로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국기가 개양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라디오에서 군가 전우가 흘러나왔습니다. 노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들었던 그 노래였습니다. 준호는 국기를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가슴 주머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이병의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태극기와 군복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신형 방한복을 지급받은 병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안동의 노태집에서는 벽에 걸린 사진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연병장에서 노태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별 4개를 단 할아버지와 이등병 계급장을 단 손자가 나란히 서서 경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3대 독자의 명예는 이렇게 복원되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용기로, 은폐가 아니라 진실로,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그리고 그 명예는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대 독자 손주 면회온 노장군 이야기 어떠셨나요? 침묵보다 용기가, 은폐보다 진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조직 안에서 옳은 일을 하려다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